고려군 20만 대군이 여진족에게 포위당해 전멸 직전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총사령관 윤관은 8,000명을 이끌다가 기습을 당해 병사 10여 명만 남기고 전부 잃었고, 부원수는 화살에 맞았으며 윤관과 잔존병은 여진족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죠. 사실상 죽음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10여 명의 병사만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든 남자가 있었어요. 동생이 적이 너무 많아서 개죽음 당할 거라고 말렸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셔라. 나는 나라에 바친 몸이니 의리상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정말로 적진에 뛰어들어 여진족 수십 명을 베어버리고 총사령관을 구출해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미친 전투력을 가졌던 남자 척준경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척준경은 황해북도 곡산군의 향리 집안 출신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했고 공부보다는 동네 깡패들과 어울려 놀거나 무술 연습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학문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버지의 향리직도 세습하지 못했어요. 이후 훗날 숙종이 되는 계림공 왕위의 식객으로 지내다가 계림공이 왕이 된 후에는 추밀원의 말단 관리가 됐습니다. 정식 문관도 아니고 문관을 보조하는 설이었죠. 그런데 이 말단 관리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건 1104년 여진족 토벌 전쟁에서였습니다. 당시 동북면 행영병 마사 임간이 이끄는 고려군이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 출전했는데 출전 전부터 준비가 미흡하다는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이 임간을 믿고 출전을 강행했고 결과는 참혹했어요. 고려군은 정주성 밖에서 여진족과 교전에 크게 패배했고 많은 병사들이 전사하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추밀원의 말단 관리가 총사령관 임간에게 다가와서 무기와 갑옷을 입힌 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말단 관리는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가더니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적장 1명을 죽여버리고 아군포로 2명을 구출했습니다. 다시 여진족 기병 100여 명이 추격하자 그는 활을 쏴서 적장 2명을 더 죽여 추격을 막아냈어요. 고려군은 이 덕분에 패전 이후 파멸적인 피해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인 임간과 병마사 황유현, 대장군 송충 등 주요 지휘관들은 대부분 파직됐지만 막판에 여진족을 격퇴하며 파국을 막은 말단 관리 척준경은 공을 인정받아 정팔품인 전우위 녹사참군사에 임명됐습니다. 서리 출신이 정식으로 등용되는 것은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척준경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을 인정받은 직후 척준경이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이유에 대해선 기록이 없지만 학자들은 몇 가지를 추측합니다. 말단 관리가 총사령관에게 갑옷과 무기를 요구하며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 또는 남들 모두 패전으로 징계받는데 혼자만 전공을 세운 것에 대한 질투 같은 것들이죠. 어쨌든 척준경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척준경을 구원한 사람은 바로 윤관이었습니다. 윤관이 왜 척준경을 구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당시 고려는 1차 여진 정벌에 패배해서 윤관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이라는 새로운 군사 조직을 창설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능한 장수 1명을 썩힐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1105년 12월 16일 척준경은 병만옥사가 되어 윤관의 2차 여진 정벌에 종군하게 됩니다. 2차 여진 정벌을 이끈 윤관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었어요. 거의 20만의 가까운 대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군비 소모가 막대했고 전쟁이 길어지면 크게 불리해질 게 당연했거든요. 1107년 12월 4일 윤관은 먼저 연회를 베푸는 척 여진족 추장들을 모았고 척준경과 김부필 등에게 미리 병력을 줘서 그들을 모두 죽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지휘관을 죽여 혼란에 빠뜨린 뒤 속전속결로 격파하려는 계획이었죠. 연회에 온 추장들과 병력들을 몰살시킨 고려군은 곧 병력을 나눠 여러 방향에서 여진족을 공격했습니다. 1107년 12월 15일 정벌군이 함흥 인근에 있는 여진족이 점령한 석성에 도착했는데 윤관이 항복을 요구했지만 여진족은 이를 거부하고 항전했습니다. 진군이 지지부진해지자 윤관은 척준경에게 이관진 장군과 함께 공격하라고 지시했어요. 척준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저를 구원해주신 은혜를 오늘 목숨을 버려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방패 하나만 들고 성벽을 올라가더니 성의 지휘관 여러 명을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윤관은 그 틈에 공세를 가해 성을 함락시켰고 고려군은 기세를 올려 12월 한 달에만 여진족 약 6,000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으며
100개가 넘는 여진족 마을을 파괴했습니다. 이후 영주성을 비롯한 동북 구성의 축성이 시작됐어요. 1108년 2월 14일 윤관이 8,000명의 군사를 이끌다가 가한촌 인근에서 여진족 군대 5만에게 기습을 받아 병사 10여 명을 제외한 모든 병력을 잃었습니다. 부원수 오연총이 화살에 맞았고 윤관과 잔존병은 여진족에게 포위됐죠. 사실상 죽음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척준경과 그의 부대는 윤관의 부대와 떨어져 있었는데 그는 윤관이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구원하려 했습니다. 이때 동생 척준신이 적이 너무 많아 개죽음 당할 수 있다며 말렸는데 척준경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돌아가서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해라. 나는 나라에 바친 몸이니 의리상 그럴 수 없다. 단 10여 명의 병사만 이끌고 포위당한 아군을 구하기 위해 돌격한 척준경은 순식간에 여진족 10여 명을 베었고 기세가 오른 다른 고려군도 합류해 여진족의 포위망을 분쇄해버렸습니다. 이어서 척준경은 포위를 풀고 도주하는 여진족을 추격해 36명을 더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영주성으로 귀환한 윤관은 가슴이 벅차올라 척준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여진족을 격파한 척준경에게 감동한 거죠. 윤관은 척준경의 손을 잡은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자와 같다. 나를 아버지라고 여겨라. 척준경의 활약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월 26일 여진족이 2만 병력으로 영주성을 포위했을 때 윤관을 비롯한 장군들이 성 위에서 버티자고 했지만 척준경은 성 위에서 지켜보라고 말하고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순식간에 여진족 19명을 죽여버렸고 기세에 밀린 여진족은 회군했습니다. 2월 11일에는 웅주성이 여진족 수만에 포위되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척준경은 직접 갑옷을 벗고 밧줄을 맨 채로 성벽을 내려가서 아군을 이끌고 웅주성 일대의 여진족을 토벌했어요. 8월에는 영주에서 여진족 33명을 죽였고 9월에는 사지령에서 27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약과는 다르게 토벌군은 갈라수 전투에서 패배했고 토벌이 길어지면서 전비 소모가 심각해지는 등 원정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됐습니다. 고려는 결국 여진족이 화친을 요청하며 동북 구성을 요구하자 이를 수락했어요. 전쟁 성과가 시원치 않아 윤관은 탄핵당했다가 다시 복귀해 종전 이후 척준경은 전공으로 종사품 위위소경으로 승진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정팔품에서 정육품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척준경은 종사품까지 고작 2년 만에 달성한 거예요. 전쟁 이후 척준경은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급사중, 지여사 대사, 직문하성 등 각종 요직을 맡았고 1117년에는 서북면 병마부사, 1119년에는 동북면 병마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귀족 사회에서 혈통이 좋지 않은 척준경이 이렇게 빠른 승진을 거듭한 것은 그가 생공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당대 권력자인 이자겸과 사돈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문벌귀족인 이자겸은 척준경과 연합하면서 부족한 무력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척준경도 문벌귀족 끝판왕인 이자겸과의 연합으로 자신의 위상을 세울 수 있었으며 전쟁 영웅들이 흔히 겪는 숙청의 비극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126년 2월 26일 인종은 이자겸의 독주가 계속되자 그를 숙청하기 위해 친위 세력을 움직였습니다. 왕은 친위 세력에게 이자겸과 척준경의 제거를 지시했는데 이들은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과 아들 척순을 살해하고 시신을 궁 밖으로 던졌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자겸은 혼란에 빠졌고 척준경은 자세한 상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자겸이 전혀 대처를 못하자 척준경은 무력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병력을 동원했어요. 다음 날 동생과 아들의 시신을 두 눈으로 확인한 척준경은 병사를 이끌고 무기고를 장악했고 승평문을 포위했습니다. 인종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무마해보려 했지만 아들과 동생을 잃은 척준경은 크게 분노한 상태였고 결국 동화문에 불을 질렀어요. 불은 왕궁까지 옮겨 붙었는데 이때 척준경은 불을 피해 이동하는 왕을 호위한 오탁 등 정변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친위 세력을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자겸을 제거하려던 인종의 계획은 분노한 척준경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자겸 제거에 실패한 인종은 먼저 척준경을 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126년 3월
때마침 사건이 터졌는데 이자겸 집안의 노비가 척주경 집안의 노비와 싸우다가 척준경을 궁궐불질은 역적놈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실을 들은 척준경은 대노했고 이자겸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둘의 사이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이때다 싶어 사람을 보내 척준경을 회유했고 그는 이자겸과 완전히 갈라섰어요. 1126년 5월 인종은 다시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시를 척준경에게 했습니다. 척준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김부식 등 장교 7명과 부하 20명을 이끌고 행동에 들어갔어요. 워낙 갑작스러운 행동이라 무기가 아닌 울타리의 나무를 꺼내 몽둥이로 썼고 무기고를 기습해 장악했습니다. 척준경은 이자겸 일파인 유원식을 만나자 그를 살해했고 이자겸의 부하들을 포박했어요. 이후 이자겸을 호출했는데 그는 척준경이 돌아섰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해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이자겸은 영광으로 유배됐고 이후 척준경은 궁궐에 불을 지른 반역자라며 정지상에 의해 탄핵됐습니다. 인종은 이를 수락하고 그를 암타도로 유배 보냈는데 척준경은 이에 순응했어요. 다음에는 유배지가 그의 고향인 곡산으로 바뀌었습니다. 1134년 11월 인종은 척준경의 죄가 크지만 공은 그 이상이라며 그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돌려줬고 1144년 2월에는 그를 복권시켰습니다. 척준경은 복권 이후 수십일 뒤에 곡산에서 사망했어요. 그가 사망하고 2년 후 조정에서는 그에게 생전의 관직을 다시 내렸고 자식들을 등용했습니다. 가난한 향리 집안 출신으로 시작해서 말단서리가 됐다가 전장에서 초인적인 활약으로 장군이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섰다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유배됐다가 복권된 남자. 한반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인간 병기 척준경의 이야기였습니다.